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신천식의 이슈 토론 새해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변동성과 모호함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동성과 모호함의 혼란 속에서 아무도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이야기해 주는 분도 없고, 또 미래가 가진 모호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인류가 처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학과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성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혼돈과 혼란의 이 시대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성의 충고, 오늘 배재대학교 김욱 총장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과 확실한 내용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배재대학교 총장 김욱입니다. 작년 3월에 총장으로 취임했고 1년 정도 이제 열심히 총장 역할을 해왔고요. 제 전공은 이제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교수로 24년간 재직하다가 작년에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들려면 변동성,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의 내용과 방향이 모호하다. 네. 아무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네. 그런 내용이다. 그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현대인은 어차피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저희한테 필요한 어떤 확실한 한마디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예. 지금 현대 사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이 불확실성과 모호함의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는 이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응력.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대학에서 배우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 그 적응력을 가져야만 이 불확실성과 이 모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직업도 뭐 언제 또 바뀔 수도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이제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적응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총장님 취임사에서도 밝히셨고, 또 배재대학교의 건화 기념에도 일정 부분 저희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배재대 건화 기념이 그 섬김과 나눔이라고. 네, 저희 그 교훈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죠. 저희 학교가 139년 전에. 근데 교훈은 이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조금 바꿔서 현대화해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걸 이제 저희
학교의 어떤 그 교육의 목표로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 대학은 물론 이제 기술이나 그 전공 교육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권학 이념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그 기본적인 인성 교육,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인성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우리도 같이 변한다. 개혁도 해야 되고 변화도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정체성, 대학의 정체성, 또 우리의 권학 이념 이런 것들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농구 좋아하시면 이제 피보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피보팅 이노베이션. 그게 한쪽 발은 고정하고 그렇죠. 다른 한쪽 발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가치와 권학 이념, 예. 교육의 기본 가치는 지키되 상황에 적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발 빠르게 한 발은 고정시켜 놓고 예. 다른 발로 이렇게 예. 변화한다. 예. 이제 그런 제가 그럼 기치를 한쪽은 내놨습니다. 기본 원칙에 충실, 그렇죠. 한쪽은 현실의 시대 변화에 적응. 예. 그렇죠. 요걸 피보팅이라는 단어로 네, 표현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노베이션이다 이제 예. 줄여서. 예. 뭐 지난번에 보니까 한동훈 전 장관도 뭐 어느 거기서 피보팅, 피노베이션을 예, 또 예. 그런 단어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에서 아마 굉장히 유행하는 아.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응용, 뭐 이게 네, 그렇죠. 당연히 두 개가 필요하겠죠? 같이. 예. 네. 알겠습니다. 이 한 대학을 어떻게 보면 총장이 경영 책임자이고 운영 책임자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래 비전에 대한 그 구성 요소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지, 판단이 있으셔야 되고 네, 네.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인 대응과 준비를 맞춰 나가야 되는 네네.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지성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네. 현실을 정확히 네. 이해하고 판단해서 네. 미래로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네. 그 뭐 여태까지 지성이 인류 문명사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네. 현대 사회가 누구는 그 특이점이 와서 이제 현대 사회의 기존 시스템으로는 전혀 해석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책이 예, 한동안 예. 이제 유행했는데 네, 네. 이제 중요한 건 현대 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으려면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을까요? 예. 뭐 현대 사회의 문제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무한 경쟁 예. 혹은 이 달리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 사상은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기적인 면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경쟁, 이기심과 경쟁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이제 근간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기심과 경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근간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이기심과 경쟁, 특히 경쟁이 너무 무한 경쟁 그리고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다 이기적인 존재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저속한 어떤 이기심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그 배려와 관용이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남들 끌어내리고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이런 게 너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유명 배우 이선균 이선균 씨 고인을 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 주는 교훈이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죽음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 그 무한 경쟁, 남에 대한 존중이 없고 남이 조금 뭐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지나친 경쟁 의식 그것이 저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좋은 면도 많지만 그것이 이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한 천민 자본주의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고 또 남과 섬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성 교육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정말 불행한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본주의의 그 과도한 이기적 발상을 탐욕적 자본주의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탐욕적 벗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도 일정 선을 지키면서 경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서로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그 하나의 교환 가치로만 평가해서 화폐 가치로만 상대를 보거든요. 네네. 그분이 갖고 있는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인격이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라도 네네.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인권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자 경쟁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를 대상화하니까 때로는 나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반대하지만 상대한테는 인색한 내로남불 뭐 그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 굉장히 도덕주의적입니다. 굉장히 도덕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실 그래서 그게 유교 사상의 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된 게 유교 사상에서는 저도 뭐 유교 사상에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면보다는 남들의 어떤 그 문제, 흠잡는데 도덕적인 남이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서 공격하는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게 우리 사회에 좀 잘못된 유교 사상이 제대로만 또 정착됐더라도 안 그랬을 텐데 약간 게 변질돼서 도덕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나친 이기심과 경쟁하고 결합하면서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이런 사회가 가고 있지 않나. 근데 그 원인 근본적으로 보면 왜 그럼 우리가 이런 이기심과 경쟁에 사로잡혀 있나.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 어려서부터 맨날 높은 점수 남보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그 경쟁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육을 개념적으로 정리한다면 우리 시대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생성하고 그걸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이 교육의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스스로 생성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조건 성과 최고주의, 성적 최고주의. 그러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단어 중에 그 교육이라는 걸 빼놓을 수는 없지만 집에 가면 제 몇 등이냐? 그렇죠. 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평가하는 거죠.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적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 그 상황에서 인격을 어떻게 저희가 고민하고 인격을 어떻게 배양할지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학 교육도 오로지 초중고가 대입에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어떤 대학에 몇 명 가느냐가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출신 학교에 방이 붙는 이런 시대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신입생들 특히 1학년들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1학년들 우리 신입생들한테서 우리가 제일 쉽게 발견하는 큰 어떤 어려움은 많은 학생들이 너무 그 성적이라는 것에 짓눌려 있어서 약간의 자신감 상실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자꾸 성적 했는데 세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자신감 회복입니다. 야. 뭐 성적 조금 안 좋다고 그게 무슨 뭐 인생에 물론 성적이 좋으면 예. 안 좋은 것보다 좋지만 인생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인성 같은 거, 남들하고 같이 조화롭게 살고 남들과 어울릴 수 있는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힘. 그래서 저희는 신입생들한테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주시경 교양대학 주시경 선생님이 저희 이제 배재학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양대학 유명한 한글학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교양대학 이름을 이제 주시경 교양대학이라고 예. 했는데 그 교양대학에서 학생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성 교육에 방점을 둬서 자신감.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회복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표 설정이 조금 왜곡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이제 출세, 네. 뭐 출세 지향주의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성적에 목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예, 예. 이제 폐제대를 제가 가보면 그 이제 졸업 동문 사진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건물 명층에서도 보고 그렇죠. 네. 아펜젤러 관이라든지 네, 네. 또 여기 김소월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시인도 시인이 배재 배제 그렇습니다. 학당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분이 갖고 있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네. 심리적 상황을 제대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인간이 정서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또 뭐 아까 이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타적인 측면도 있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뭐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제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철학과가 사라져 버리는 게 현실인데요. 사실 철학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건 사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해야 되는 사실 그런 철학적인 그 사고 없이는 사실 이 사회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굳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안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은 왜 사는가?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존중심과 관용. 그러니까 특히 필요한 게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그 이해와 관용. 이게 없으면 이 현대 사회에서는 참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차이의 존중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정치학을 하셨으니까 모든 사회 현상의 마지막 의사 결정이라고 할까, 행의
선택이라고 할까 이 정점에 보면 정치라고 하는 네.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걸 네.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정치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네. 이제 말 나온 김에 한국 정치의 수준에 대해서 뭐 저희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좀 어렵겠지만 정착 네, 전공자시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아주 다시 말하면은 비교론적 관점에서 보면 즉 다른 국가들과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렇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도 단기간에 사실은 오랜 그 권위주의 독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몇십 년 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정권 교체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달성하고 그런 면에서는 뭐 비교론적 관점에서는 뭐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실제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의 그 정치 관행이나 정치 문화를 보면은 개선할 점이 매우 많죠. 그 중에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이제 양극화, 극한 대립. 그러니까 두 정당이 그냥 뭐 보수 진보다 해가지고서 극한 대립하고 경쟁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제 정치 뭐 그런 아까 정치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또 결국 그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간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이나 정치 문화와 이제 비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국민 전체의 의식 수준이 좀 더 변화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 제도를 저희가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정치학 연구하면서 수십 년 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우리 현재의 이 선거 제도가 이게 승자 독식이죠. 예, 예. 그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1등한 사람만 당선되고 이제 뭐 2, 3, 4등 한 사람들은 당선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표라고 하는데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작은 정당들의 존재가 어렵죠. 1등을 해야지만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당제로 가면서 두 정당이 이제 극한 대립을 하는데 이 소선거구제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비례대표제 혹은 뭐 독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 비례대표제로 바꾸게 되면 저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가 출현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정당이 여러 개 되면 이게 혼란스럽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당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정당들끼리 타협과 연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이 극한적인 대립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분법의 모순과 폐해에 대해서 많이 네,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흑백으로만 그렇죠. 세상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간에 약간 흰색에 가까운 뭐 흑색부터 해가지고 백색에 가까운 흑색 이렇게 네네. 엄청난 스펙트럼이 존재할 텐데 그렇죠. 이걸 단순화시키는 것도 예, 문제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런 문제죠. 시스템에 대한 네,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기본으로서 그 왜곡된 기분이 되는 거지만 네. 의식에까지도 침투해서 그렇죠. 예, 제로 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양보하면 맞습니다. 나는 제로가 되니까. 제로가 되니까. 네. 뭘 해도 얻으려면 네. 끝까지 극한 투쟁에서 상대방을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이기고 거죠. 네,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이런 것이 그렇죠. 저는 정치판에서도 우리가 누누이 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는 의사결정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부터 시작해서 정치판의 흐름, 정치판의 생리가 바뀌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생리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시 거고요. 교육이죠.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이 무한 경쟁, 아까 말씀드린 또 그냥 자기만의 이기심에 사로잡힌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국민이 변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치 문화가 변하면 당연히 이 정치권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다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하고 경쟁하면서도 그거 플러스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존중, 또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관용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더해져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야 그러면 지속 가능을. 아니면 뭐 이게 뭐 어떤 자본주의가 마지막 시스템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변형이 요구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소위 뭐 복지 국가라고 예. 얘기하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를 유지하지만 거기에다가 상당히 그 어떤 어떤 뭐 복지적 사회적 민주주의 그렇죠. 예, 뭐 삼인주의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이미 다 돼 있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이 자본주의 성격이 강한 나라인데 예.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성이 좀 강한 나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거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기본적인 그 인성 교육, 즉 남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용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정형화된 행의 체계, 사고와 행동 체계라고 만약 패턴을 정의한다면 네네. 그런 패턴을 생성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패턴을 고착화시키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패턴을 새롭게 바꾸고 네. 또 그래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이 갖고 있는 힘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인구가 점점 축소 지향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유행어가 뭐냐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렇죠. 네, 뭐 이거에 대한 그 정책의 산하 제한 정책. 지향점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뭐 한 집 건너 하나만 낳자라든지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은 뭔가 좀 야만인 내지는 미개한 사람 정도로 네. 뭐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그 저출산 네. 그래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고령화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고 네. 고령화 시대의 그 여러 가지 위기, 우리 사회의 그 붕괴에 대한 염려가 어떻게 보면 또 대세가 됐어요. 어느 그렇습니다. 틈에. 네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학의 그 지방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벚꽃 엔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벚꽃 네. 피는 순서대로 네. 소멸을 할 것이다. 네. 근데 동시에 지방 소멸과 대학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역할, 인류 문명을 지속하는데
지성의 역할, 대학의 역할이 중요했듯이 네. 지방 소멸에 대비하는 새로운 안목, 네.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입학 자원이 이제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 뭐 아이들이 뭐 줄어드니까 예. 당연한 현상인데 그래서 대학들 자체가 위기죠. 예. 지금 입학 자원이 줄기 때문에. 총체적 위기죠. 예. 특히 이제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뭐 국립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사립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지방 자체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될까? 저는 연대와 연합 협력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지금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미 많은 대학들이 대학들 간에 많은 연합과 협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 내 대학들끼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연합하고 협력하고 또 대학들끼리만이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나 기업들 또 지방정부 요즘 이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뭐 연구소, 기업 게다가 뭐 좀 더 폭을 넓힌다면 뭐 시민단체나 언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힘을 모아야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방도 살릴 수 있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협력과 연대와 연합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협력과 연대라는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 역할과 기능이 공통점이 있는 네. 부분부터 협력과 연대를 시작해 나가면서 그렇죠. 저는 그 공간적 범위도 네. 지역사회나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계 속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화라고 하는 측면을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그 배제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화시키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네.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해외에서의 예. 다른 대학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매우 중요해진 사회이고요. 국제화, 예. 세계화 시대니까 예. 또 대학들이 또 어떤 요즘 뭐 등록금이 십몇 년 동안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유학생들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배재대학교는 뭐 이미 좀 국제화는 좀 오래전부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해나갔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뭐 세계 수많은 국가의 대학들과 이미 교류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보다 베트남 쪽 예. 학생들이 많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관심이 아니 그쪽 학생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합니다. 한국으로 그렇죠. 유학하고 싶어하는 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출장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그 베트남 학생들의 그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 열망도 느꼈고 또 저희는 그 베트남 유학생을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희 배재대에서 이제 석사, 박사한 학생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 대학의 교수나 뭐 주재원이 돼 있습니다. 오피는 리더나 돼 있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베트남 출장 갔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그 동문회를 합니다. 커뮤니티를 이미 만들어서 그렇죠. 활동하시구나. 배재대 유학생들. 예.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서로 좋은 정말 행복한 시간. 예. 그 학생들은 이제 20년 전을 이제 추억하면서 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국제 교류라는 게 일부 대학에서는 이게 단순히 이 돈벌이 즉 이 재정적인 면만 강조하는데 저는 물론
유학생들 받으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그거 플러스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그 학생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또 아까 말씀하신 교수나 오피니언 리더 되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동남아 국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 저희가 한때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듯이 알게 모르게 그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학의 위기를 타파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외부로의 확장, 외부에서 자원을 유입시킨다라는 방법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그렇죠. 네. 있고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교육의 그 망조를 초래한 주범은 뭐 예를 들면 교육부의 행태, 뭐 네. 교육 관료의 독선 과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대, 지방사립대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의 자율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뭐 저희가 많이 기대를 했고요. 또 뭐 약간 변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과거보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조금 뭐 완화하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그 대학에 대한 그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일단 뭐 등록금 인상부터 교육부에서 자제하라고 요청이 오니까요. 그 사실 말이 요청과 권고인데 그거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대학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바로 이제 재정입니다. 재정. 그래서 교육부가 많은 재정 지원을 대학이 하는데 그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학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 인상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무전공, 즉 전공 없이 혹은 옛날 뭐 자유전공이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입학 당시 무전공으로 전공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라. 그걸 이제 30%까지 해라. 지금 수도권 대학이나 국립대학에는 이제 그걸 거의 30% 권고하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지방 사립대는 30%까지는 아니지만 너희 해라. 그래야지만 재정 지원을 더 많이 주겠다. 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대학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미국의 MIT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옛날에 그 한동대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럼 MIT대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예. 아니면 미국의 정부가 해라 그래서 한 것인지 그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 여건과 상황을 이제 그렇- 극대화 활용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한동대도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고. 예. 그런데 이거는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다 다른데 예.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일몰적 그건 아닌 일률적으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저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현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각 대학이 알아서 우리는 그리고 저희 같은 대학이 갑자기 뭐 20% 30%를 무전공으로 뽑는다면 이게 굉장히 학사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도 뭐 학교 갈 수 있게 여건에 그렇죠. 부합되는 부합되게 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개선 방안이 네. 근데 등장하고. 저희 교육부는 특히 교육 관료들은 본인들이 이 대학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에서는 교육부 당신들이 우리의 각 대학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아느냐 속속들이 모르죠. 알 수가 예. 없죠. 그래서 예. 우리 각 대학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변해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좀 어려우니까. 근데 지원을 자꾸 뭔가 연결해서 뭐 이러면 주고 저러면 안 주고 그러지 말고
재정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럼 그걸 가지고서 각 대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에서 뒤처지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런 대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축소, 소멸 소멸될 뭐 이렇게 수밖에 갈 없는 수밖에 것이죠. 없죠. 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이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배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네. 특성을 든다면 일단 저희가 들 수 있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130여 년의 역사,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뿐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배제대의 몇몇 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유명세와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 뭐 이제 뭐 유아교육 유아교육. 분야라든지 네. 또 제과 제빵 쪽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많이 거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외식조리학과에서.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강점을 살리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강점을 발굴하고 생성하려는 노력 이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예. 이제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예, 예. 또 그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유망한 학과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구조 조정이라 학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문화예술 예.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 문화예술, 미디어, 무슨 뭐 웹툰, 뭐 광고 이런 쪽으로 뭐 굉장히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대학이란 것이 뭐 공장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야 이거 안 팔리니까 이거 닫고 이거 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들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지만 바꾸더라도 우리는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란 거는 점진적으로 이제 축소가 되겠지만 다른 것들도 유지하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을 우리가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평생 교육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평생 교육 체계 지원 사업이라고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 아까 앞으로 대학이 갈 방향이 하나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노년층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2차 교육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이미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많지만 또 새로 다시 한번 새로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평생 교육 쪽을 우리가 앞으로 매우 강조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생 교육 관련해서 이제 세 개의 어떤 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그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평생 교육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평생 교육의 핵심적인 주도적인 흐름은 재취업이나 경제활동 혹은 취미활동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삶에도 어떤 품격이 필요하다. 네. 거기 이제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꼭 생업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삶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또 때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커리큘럼도 없고. 근데 네.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네. 당황하거든요. 네,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처음 겪고 뭐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당황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누구나 오는 필연적인 사실은 저희가 외면하지 말고 때로는 정면으로 좀 직시하는 네. 이런 커리큘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우리 신 박사님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예. 저희가 아직 그런 전공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예. 지금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예. 이제 그런 과정, 예. 그런 커리큘럼, 예. 즉 사실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예. 이 죽음과 예. 노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쪽에 전공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비록 저희가 아직 전공은 없지만 예. 커리큘럼 내에 예. 그런 과목들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경제적인 취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년을 어떻게 잘 내가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도 삶의 품격을 유지할 유지하는 수 있을까? 방안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죠.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논의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공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럴 그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현실인데요. 예, 누구나 겪어야 어떤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외면해요. 공통적으로 눈 감는 부분은 네,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교육도 기왕의 외부 확장, 외부의 시선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어떤 문제, 지금 뭐 교육부하고의 관계도 있고 의사결정권, 그다음에 커리큘럼의 다양성, 교과목의 다양성이죠. 그 중에 하나 삶의 전 과정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만드시면 어떨까? 뭐 예.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감사드리고 이게 이제 대학과 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뭐 공동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요. 이제 우리가 라이즈 체계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대학을 지원할 때 이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제 지방 정부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대학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나 기업이나 다른 여러 주체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제 지방 정부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전시가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아마 곧 이제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좋든 싫든 대학들끼리 서로 힘을 합하고 지방 정부와 같이 협력하고 그것이 이제 뭐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일부 지역은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즈 사업을. 근데 저희 대전은 이제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좀 더 뭐 인류 경제 도시가 이제 지금 대전시의 목표인데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해줬습니다. 인류 경제 도시도 경제만 혼자 고립적으로 갈 수가 발전할 없는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하죠.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체계가 것입니다. 총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인재가 많이 생겨야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라이즈 사업이 됐든 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하고 협력 사업이 됐든 국립대 나름대로의 지원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네. 이럴 때 저는 방점을 사립대, 특히 지방에 있는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 생존 방안을 더 확실하게 좀 보장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까도 주장했지만 교육부나 정부가 할 일은 지방사립대 지원해주고 한번 너희 열심히 개혁하고 살 방향을 모색해 봐라. 근데 그럼 여러 지방사립대가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가 실패하는 대학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성공해서 잘 개혁하고 변화해서 성공하는 대학 나올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막 주도하겠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특히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번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육부에서 뭐 5년간 매년 200억씩
천억을 지원해주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지원이네요. 큰 사업인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개 대학을 선정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예. 수도권을 제외하고 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10개 선정했는데 아쉽게도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단 한 개 대학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의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한 곳, 여기에 한 곳. 그래서 올해도 이제 10곳을 선정할 것인데 저는 하여튼 올해만큼은 당연히 대전시도 노력해야 되고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 서로 노력해서 꼭 대전에 있는 대학이 뭐 어느 대학이 됐든 꼭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고 그것도 뭐 노력하고 특정 있습니다. 대학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학 연합체가 같이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사실 그런 쪽으로 대학들 간의 연합을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개 대학이 다 가져갈 수도 없는 예, 것이고 예. 여러 대학이 힘을 합해서 어떤 그 사업을 해서 같이 해나가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강점과 가능성을 모아서 그렇습니다. 연합하는 거죠. 네, 뭐. 네, 네, 예. 네.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만 예. 또 선정될 가능성도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도 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식 이슈 토론에서 2024년 신년 특집 예우로 위기와 혼란의 시대 대학과 지성에게 답을 묻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해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아쉽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더 좀 예. 훌륭한 가르침 또 훌륭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하실 말씀을 충분히 못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인가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건 우리가 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력이 중요하고요.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적응하되 기본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 가치는 지키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에도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